오늘 밤도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연결해서 먼저 현재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4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보면 짙은 먹구름이 계속 이곳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어서 언제라도 큰 비가 쏟아질 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린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저녁 시간부터 호우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남 도청이 있는 무안에는 1시간 동안 75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광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큰 상태여서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에서 44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도 나왔는데요. 광주 북구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70대 남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는데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기상이 점차 다시 악화하면서 두 실종자를 찾는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 북구 공구의 거리에서는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상점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수습과 복구 작업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아직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지 못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광주시는 도로나 건물이 잠기는 피해만 5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하천 곳곳에도 홍수특보가 내려지면서 대피 명령도 잇따랐는데요. 영산강 하구뚝이 범람할 우려에 전남 무안과 영암 저지대 주민에 대한 대피 권고가 이루어졌고요. 또 광주 지역 하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도 인근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하차도 2곳을 비롯해 침수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 470여 곳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예, 광주 잠깐 비가 소강 상태인데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릴 거니까요.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도 얘긴데요. 경기 연천 지역의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1m 이상 상승을 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내용은요. 연천군 수위 1m 이상 임진강 수위가 상승 중이다. 그리고 하천변의 행락객, 야영객, 어민,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바란다라는 긴급 문자가 지금 발송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앞서 환경부에서는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네. 상태인데요. 이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연천군 임진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처 야영객, 어민, 지역 주민분들은 재난 문자를 받으신 대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지역이 호우주의보였던 경남은 일부 지역이 호우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산청에는 시간당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단선명 수산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빗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산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산청에는 시간당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산청 시천에 172.5mm, 거제 양잠에 84.5mm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려 호우 지역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청은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여파로 딸기 농장이 침수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많은 양의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농장주의 집도 빗물에 잠겨 손쓸 엄두가 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산청을 비롯해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산청 산장 382.5mm, 청년 도천 375.5mm,
산청 지리산 344mm 등입니다. 이 때문에 산청과 진주 등 8개 시군에서 6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260여 곳이 종일 통제된 상태입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등도 180건을 넘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303건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주민 대피도 이어졌는데요. 경상남도는 도내 누적 대피 인원을 청년군 등 8개 시군 1146가구 1417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43가구 64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하동, 산청 등 6곳에 호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경남 지역에 1시간에 50에서 80mm 이르는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이 이번 피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는데 이 충청 지역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연결합니다. 이상권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잠깐 비가 소강 상태였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다시 많이 내린다면서요? 네, 1시간 전만 해도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비는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오후 한때 충남 금산에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자정을 전후에 비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강화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려 이틀 동안 519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당진과 예산, 홍성과 아산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 4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산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경지 16,0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 닭과 돼지 등 가축 75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충청남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와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충청권 산사태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네, 그럼 호우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과 경남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남 무안, 또 경남 산청 같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비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이 여전히 남부지방을 덮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전남 광주 쪽은 빠져서요. 이제 서해안 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듯 분홍색 구름이 띠를 형성한 모습인데 현재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 진주, 창녕 등지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상황 보겠습니다. 전남 전역 그리고 광주, 경남 산청, 합천, 하동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과 전북, 충청, 또 경기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전남 무안의 시간당 강수량 75mm를 넘으면서 이 일대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저녁 7시쯤에는 경남 산청과 하동에 시간당 70mm를 넘는 비로 역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지역에서는 침수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같은 지하의 갇힌 공간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낮은 지대라면 빨리 대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밤에 또다시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를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 전남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최대 8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예보됐고 경남 역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최대 300mm였는데 저녁쯤에 400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경남에도 최대 300mm, 충청권에 200mm, 반면에 수도권과 강원은 120mm로 예상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곳곳 특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철도와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비로 열차 운행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금 열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는 전반적인 열차 운행 통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부지방에 쏟아진 많은 비로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호남선 광주 송정에서 목포역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등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전선 동대구에서 진주역 사이도 모든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경부선 동대구에서 부산역 구간, 서울역에서 대전역 사이 일반 열차 운행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선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장한선은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서해선은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구간, 충북선은 오송역에서 제천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속된 강우로 선로 등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해당 구간 열차 운행 중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상 운영 중입니다. 평택 부여고속도로 예산 분기점에서 청양 나들목 구간, 평택 방향은 통행이 재개됐고 부여 방향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이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린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분기점 부근 당진 방향 도로는 현재 일부 차선에서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피해 소식 이형원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전국을 휩쓴 물폭탄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 붕괴로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충남 서산시에서는 차량 침수로 2명이, 당진시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광주에서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6,000명 넘게 대피했는데 일부는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며 최고 수위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주말까지 최대 300mm에 달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을 잘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물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행안부와 소방청 등 담당 부처 고위 당국자와 비 피해가 집중됐던 지자체장들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사망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도로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이 대통령은 또 지자체의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사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하고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직접 폭우 피해 점검에도 나서는 등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국민 안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네, 오늘 밤 정말 걱정입니다. 어느 곳에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한번 전문가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밤 앞서서 이렇게 보니까 남부 그리고 충청 이곳에 또 오늘 많이 내리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남해안 쪽, 전라남도 쪽은 호우 경보, 네. 상당히 넓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 지역 전체가 다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매우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지금 그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놓여 있는데 예. 그게 어디에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우특보를 멀리 넓게 지금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런 어떤 아주 좁게 보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지금 보는 곳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지역에 앞으로 한 많으면 한 300mm 정도 오늘 밤 이번 강수 이벤트 16일부터 19일까지 한 나흘간 지속이 되는데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 중에 가장 그 피크는 지난 서산에 그 내렸던 17일 아침 그때가 피크였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잦아들지 않은 그런 특이한 그런 그 집중호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특히 그 수치를 보면 뭐 하루 사이에 400mm, 그렇습니다. 뭐 충남, 서산 이런 곳에 500mm 이상 내린 지역들도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날짜상으로는 이제 이틀이 16, 17일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한 대여섯 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 519mm가 우리나라 1년의 평균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반절이면 600mm죠. 근데 519mm 내렸으니까 거의 그 1년 내릴 반절이 한 대여섯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피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내렸지만 그 이틀도 한 대여섯 시간 안에 예,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인명 피해도 이제 많이 발생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까지와는 다른 뉴 노멀 현상이다. 새로운 이제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본부장님이 다 뭐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북쪽에 머무는 찬 공기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현상에 그 사이에 있던 지점이 지금 전남, 광주, 그다음에 충남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호우가 내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다른 이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거기 뭐 낙뢰도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24,000여 건 이상 쳤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래서 이게 지금 남서풍을 타고 동해안으로 원래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체돼 있으니까 거기 지금 그 압축된 구름대가 있는 경계선상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426mm가 내렸었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충남 서산 같은 경우 1시간에 114.9mm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1시간당 72mm 이상 내렸을 때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수 능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내렸다. 근데 최근 이제 호우의 특징이 특히 또 심야에 야행성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보면 이제 낮에 난류가 있다가 이게 밤에 이제 또 차가운 이제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또 이제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또 많이 지금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비구름이 압축되면서 이 인근 동네인데도 그 강수량 차이 굉장히 많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수석동은 하루에 400m인데 20km 떨어진 곳 대상을 해서는 74m에 그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역 비슷한 지역인데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극한 이제 호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내렸던 그런 비의 형태들이 결국은 지금 뭐 사망한 한 4분 정도를 보면 이제 침수 차량에 갇히신 분도 있었고요. 지하에 갇히신 분도 있었고 떠내려가신 분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제 배수 체계를 이제 능가할 정도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에 뭐 침수가 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차량 안에 있을 때 빠르게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차량 침수가 되면 차량의 3분의 2 이상이 차면은 이제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차기 이전에 이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하시기, 그러니까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탈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이 차게 되면 이제 그 물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차문을 깨고서 탈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창문 또는 지금 썬루프 이런 것들을 미리 개방해 놓으시고 탈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물이 차오르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망치가 있으면 그걸로 깨면 가장 좋은데 미리 차량에 뭐 이제 안전벨트를 자를 수 있는 가위라든지 또는 망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당황하시면 사실은 이게 사고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기에 이제 그 헤드레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바지가 있죠. 운전자석 그다음에 조수석에 있는 헤드레스트 뽑으면 2개의 침이 나오거든요. 철제침. 그걸로 세게 그 창문을 치시면 충분히 부서집니다. 창문이 부서지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요.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승용차에 보면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이제 머리받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 그걸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살짝 돌리신 상태에서 머리받침을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꼬챙이가 2개 있으니까 그 쇠꼬챙이로 이제 그 깨시면 되고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안전벨트도 보면 이제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걸로도 깰 수는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이제 더 이제 뾰족하기 때문에 이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나 더 유의하실 거는 급류가 몰려오는 그 곳이 있습니다. 급류가 몰려오는 곳에 반대쪽 문으로 탈출하셔야 돼요. 급류 쪽으로 탈출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급류가 몰려오는 반대쪽으로 꼭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호우 속보인데 경남 의령, 창녕, 진주에 호우 경보가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을 때도 비구름대가 이제 호남에서 경남으로 이제 많이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비구름들이 흐르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고랑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인데 딱 100년 전에 1925년입니다. 일제시대 때죠. 을축년, 을축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비가 우리나라가 지금 새삼스럽게 처음 나타난 건 결코 아니거든요. 뭐를 근데 강조하고 싶냐면 이게 이제 빈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서산에 내린 양이 통계상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비가 내렸거든요. 그 519.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늘 여름철에 이런 형태가 비가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가 저 신림 지하차도 또 강남 그 침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이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강도의 그런 비가 2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비 강도로 지금 엊그저께 나타났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한 기후변화 형태인데 늘상 우리나라의 이렇게 여름철 강수 형태가 국지적 집중호우로 보이는 게 특징인데 그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여름철 호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에 한 번 정도 내릴 정도의 양이었는데 이제는 뭐 1, 2년에 한 번 정도로 더 자주 그게 더 자주 네, 이제 빈번해질 수 발생하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는 분명히 그 빈도가 100년에 한 번 뭐 있을 똥말똥했는데 예. 이게 요즘에는 지금 한 5년 사이에 우리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후변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예.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그 증발된 수증기가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딘가는 가뭄, 어딘가는 이런 집중호우, 어딘가는 한파, 예. 어딘가는 폭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겪고 있으면서 기후변화가 뭐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기후변화의 한 단면입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린 빈도를 강수량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앞서서 비구름대를 보니까요. 네. 지금 잠깐 뭐 그 광주 전남 지역은 네.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한데 왼쪽에서 비구름이 또 몰려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엄청나게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은 지역이죠. 예. 근데 또 이제 추가로 내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남쪽에 그 열대 바다로 특히 지금 6호 태풍이 저 필리핀 부근에 있는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절대 오지 못합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눌려가지고 저 베트남 북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를 어찌됐건 일부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 수증기가 비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크가 이제 오늘 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많은 데, 자, 한 100mm 정도 올 걸로 예상했는데 300, 400이 오거든요. 예. 오늘 밤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양이 틀렸네 맞았네 절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밤이 되면 그 야행성 집중호우 우리가 늘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밤이 됐고 그런데 이 국지적인 띠 모양의 비구름이 어디에 걸릴 것인가? 예. 지금 현재는 전라도, 경상도 이쪽 보고 있는데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조금 출렁하는데 좀 위로 올라가면 그게 충청도가 되는 강원도가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경기도가 되는 네네. 거고 오늘 밤에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호우특보가 비교적 넓게 내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그 전국이 다 그렇게 강한 비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밤 시간대에 비가 특히 더 많이 네, 내리는 네, 이유가 네. 이제 그럼 기온 차이 때문인 건가요? 기상청 낮에는 구름 위에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도의 공기의 온도예요. 네. 그러면 30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자, 밤이 돼서 25도로 떨어지면 5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는 큰 물통을 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면 물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물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수증기가 비로 이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밤이 되면 그렇게 비가 낮에 똑같은 조건인데 더 강해지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 자, 연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공통적인 화면들이 도로가 침수돼 있는 네. 그런 화면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집안 침하가 되는 경우도 이제 볼 수 있었고 네. 주행 중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강한 호우들에 의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뭐 지금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은 이제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미리 지자체나 경찰 쪽에서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할 수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한 호우가 예상되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피해서 지금 우회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우리가 말했던 싱크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집안의 그러니까 배수 능력을 초과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침하되고 땅이 꺼져버려서 여기에 또 사고가 발생할 그러니까 우려도 지금 있는 저 거죠. 장면이 광주잖아요. 네, 어제 맞습니다. 광주. 광주는 예. 사실은 뭐 어제 시간당 114mm 이상 올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였는데 여기가 지금 침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그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대처를 잘하셨는데 어떤 한 분께서 지금 빠르게 대피를 시키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잘 판단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바퀴가 3분의 2 정도 찼을 네. 때부터 이미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3분의 2를 넘어가면 엔진이 멎는다고 보시면 돼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 엔진이 멎는 정도라고 하면 이제 그 물살에 차량이 휩쓸릴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 나와서 걸을 수 있는 높이가 50cm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높이 네네. 50cm인데 예. 이게 15cm만 돼도 사실 이 물살이 세면은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 높이 정도의 찰 정도의 깊이다, 도로가. 예. 그러면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물이 차지 않은 반대 방향 쪽으로 빠르게 이제 대피를 하셔서 또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행 중에 뭐 지하라든지 도로 침수 특히 주의해야 하지만 또 옹벽이 무너지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좀 힘든 그러게요. 네. 일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볼 만한 징후가 있었다는 네. 뉴스도 계속 오산이요. 좀 저희가 네,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오산이요. YTN에서도 이미 보도하셨잖아요. 네. 지금 3번의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날에도 좀 많이 이 토목 쪽에 관계를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전날 신고는 지금 보강 도로로 그러니까 보강토로 도로를 놓았던 만큼 여기에 이제 조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식의 이제 그 제보 또 신고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 YTN에서 보도하셨지만 2시간 전에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경찰이 그 지역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여기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산시에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심지어 새로 나온 또 보도에 의하면 3주 전에도 또 신고가 있었더라고요. 3주 전에 또 여기 좀 위험하다라는 신고가 있었으니까 벌써 3번의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63mm 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우리가 이제 극한호 기준을 72mm로 잡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보다도 한참 밑에 지금 낮은 수치의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옹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제 토압과 수압이 견디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흙의 압력, 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의 양, 이것을 또 배출할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미 옹벽은 여기 지금 사실은 뭐 금이 가 있던지 그러니까 붕괴가 예정된 그런 상태였다. 3주 전부터 그런 신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여기 도로 통제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도로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옹벽은 무너지면 고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재산 피해는 고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미리 3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오산시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정기안전 점검을 받고 2년에 한 번 정밀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둘 다 양호가 나왔어요. 양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업체 선정해서 고치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이거 지금 중대시민재해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우리 참사들과 비슷하게 약간 인재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많이 내리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인재가 끼어드는 상황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서 뭐 저희가 뭐 이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 많이 내렸던 충청 지역도 오늘 많이 비가 내리는 것 지금 같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게 띠 모양의 구름들이 하나는 남쪽에 또 하나는 약간 위에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좀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더 폭발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니까 발달하면 한 100mm 내릴 거 예상했는데 200, 300이 되는 그런 오늘 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긴장을 하고 있고 기상청이 아까 말했듯이 1시간에 72mm가 이미 내렸으면 왜 70이냐? 굳이 뭐 학계 연구가 그렇다고 그래요. 1시간에 한 72mm 정도 오면 피해가 나더라. 이제 이런 통계를 값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호우 긴급 재난 정보를 재난 문자 세우죠. 발송 재난 기준이 문자를 그 정도 1시간에 강수량이 72mm 됩니다. 또는 1시간에 50 그리고 3시간에 90mm가 이미 내렸어요. 아니면 1시간에 72.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수신되는 휴대폰에 호우 긴급 재난 정보를 이제 보내면서 기상청이 극한호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쓴다고 그럽니다. 그 용어를 극한호. 그러면 일반 호우는 그러면 국민들이 비가 적게 오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호우 그러면 뭐 다 많은 비가 온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그 문자 그 기준이 그렇고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돌이켜 보면은 여름철에 그 지난 그 신림 그 지하차도 그때도 그렇고 딱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 정체 전선이 띠 모양으로 있고, 예. 자, 이 띠 모양이 쑥 내려가면 한두 시간에 그냥 비 쏟아붓고 끝나는 건데 지금 나흘째 계속 우리나라 오르락내락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런 특이한 상태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저 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저 북쪽으로 북한 쪽으로 올라가거나 그런데 빠지진 않고 내일쯤이면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여러 날 호우가 지속되는 상태에 벗어나게 되는데 그 뒤는 또 바로 이제 또 폭염으로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여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이제 매년 여름마다 더 자주 반복된다고 하면 도심의 배수 능력 같은 것도 이제 좀 상당히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도심 배수 능력을 우리가 그 하천 수위 변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예측 시스템은 하천 수위 변화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극한호우에 대한 이제 그 대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 하천이라든지 뭐 지류의 관리도 동반하고 또 여기에 따른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과거 강수량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시스템들, 시설들을 좀 손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제는 뭐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이제 강수가 오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빗물 펌프장, 이걸 뭐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양천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이 있으면 배수 능력이 탁월하게 향상됩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제 도심 지역에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그 하천으로 이제 빠지는 구조, 또 하수로, 또 빗물바지 이런 배수 시스템 전반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 단계부터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고 이런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하천도 들여다봐야 되고 하수도 시설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만들어 놓은 수방 기준도 상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방 기준은 과거에 뭐 90년대, 뭐 80년대 이때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에 맞는 새로운 수방 기준을 맞춰서 여기에 따른 배수 능력과 또 구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밤 뭐 남부지방, 뭐 충청지방, 뭐 중부지방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비에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젯밤 광명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등의 현장 영상으로 이번 대형 화재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평범한 골목길. 아파트 1층에서 새어나오는 연기에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점차 붉은 불길이 비치는가 싶더니 소방차가 도착할 때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소방서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5분쯤. 5분 정도 더 지나자 불길로 아파트 밖까지 환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화재 현장 인근 CCTV엔 소방차가 연달아 골목에 들어오고 놀란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듯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현장 도착 직후 인근 도로에 응급 의료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트를 하나씩 깔고 들것을 들여오며 준비하는데 이때쯤 소방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이 시각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이미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차들 사이 주차장 천장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떨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대원 2명이 물이 부족한지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갑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진화 작업이 이어지며 큰 불길이 잡혀가던 때쯤엔 아파트 주변 도로 응급의료소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환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소방대원들의 분투 속에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진압됐지만 끝내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 경기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이 합선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10층 꼭대기까지 통째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1층 주차장에선 불타고 뼈대만 남은 차량 사이로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방과 경찰, 국가수 등 인력 30여 명은 경기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경찰과 소방은 우선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감식 결과 이곳 천장에선 전선이 합선되며 누전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단라큰이 맞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전기 합선돼가지고 그 흔적이 남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전선 주위를 감싼 단열재는 불에 탈 때 유해 물질을 내뿜는 아이소 핑크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화재 아파트는 지난 2014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뭐 요만치도 안 보이더래. 그 난간대 붙잡고 내려오려고도 뜨거워갖고 그것도 못 만지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60대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신 화상 등 중상자 20명은 병원 치료 중입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옷도 없고 지금 막 그것도 있고 회사 이제 뒷잔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차도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다 불편합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명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만한 이유가 없고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오늘 구속적부심 신문 과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넘게 발언하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호소했고요. 변호인들도 특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더욱더 소명이 됐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만큼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전 대사와의 접견 시도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법원이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 앞으로 특검 수사가 좀 빨라지는 겁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특검 수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상 배척을 한 만큼 특검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도 불응했었던 만큼 이후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기소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에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에 더욱더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은 구속을 연장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던 당일에 최측근인 이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배우자는 물론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강제 수사에 포함됐습니다.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에 간다는데 내가 피계팀이 안 올라가서 내가 참고인 별말 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무자리하게 하는. 하지만 이 의원은 언제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 31일 저녁 이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회의가 진행되던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의 기독교계 멘토로 알려진 김 목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자에서 빠진 만큼 특검은 이 의원과 김 목사가 VIP 로비 통로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독실한 신자인 임 전 사단장 부인이 순복음교회에 함께 다니던 이 의원에게 남편을 봐달라고 부탁했을 여지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기독교계 로비 움직임에 핵심 친윤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처벌을 막으려는 시도가 최고 권력의 다운 정황을 확보했다고 공개 거론하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박정훈 수사단장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김혜성 씨의 차명 기업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윤재현 전 대표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신도들이 본산인 천운궁 입구에서 예배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통일교 방송사와 서울의 한국협회 본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2023년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되고 윤 전 본부장이 연 행사에 축사도 보냈던 권성동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감지하고 수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김성규 의원의 보좌관이 수사 상황 공유를 요청하는가 하면 김희국 전 의원이 이번 달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오는 21일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22일엔 집사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윤재현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예고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정치특검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로 맞서기는커녕 내분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권성동 의원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긴급 소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같은 시간 이철규 의원은 최상병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린 당 핵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에 협조해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느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성 강제 수사에 제동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 더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단절이 보수 재건의 전제다, 당원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등 쓴소리가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호들갑이라던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결국 당헌 당규상 조치를 언급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잡음이 일었던 최고위원회 제도는 유지하기로 한 발 양보했지만 중진 4명에 이어 추가 명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2차, 3차 그러니까 인적 쇄신 대상을 검증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당대표가 반등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지낸 오선 현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과 맞물리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를 추가로 합의 채택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주무부처를 총괄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오선의 노련한 여의도 선배인데다 과도한 비방은 자칫 역풍을 부를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5천여 명 이상의 지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오늘 청문회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인사청문위원을 갖고 놀아도 분수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자세를 낮추고 사과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갑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보좌관 출신인 윤 후보자가 강선우 논란에 애둘러 속내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자는 또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중수청 간의 권한 조정에 대해선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닷새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마무리된 가운데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4명은 여야 합의로 법무부 정성우 후보자는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문회의 마지막 날 여야 지도부가 만났지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된 장관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 14명에 대한 임명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비전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약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약자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고서 채택은 갑질 여왕을 비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회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수혜주로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남편이 30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태도 문제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합니다.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거래 내역을 청문회 직전에 내는 꼼수를 부렸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또 정치 공세라고 받아친 겁니다. 결국 청문회는 1시간 자료를 검토한 뒤 재개됐는데 공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리마다 피켓까지 붙여가며 코로나 영웅의 실체 까발리기에 집중, 각종 주식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정 후보자는 시세 차익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살피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트집 잡는 주식은 가령 코로나 전에 이미 매도한 물량을 문제 삼는 식이라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배우자가 직접 농사짓지도 않는 강원 평창 땅을 장기간 소유해왔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슈퍼위크 마지막 날 역시 공방 또 공방이 이어진 건데 상징성과 인지도를 두루 겸비한 정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요청한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라고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때부터 뭐 신청 자체도 좀 예견될 일이기는 했지만 기각될 것도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유는 뭐냐?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라든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핵심 참고인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핵심 인물들의 이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내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겁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이미 본인이 행동으로 옮겼던 뭐 서버 삭제의 지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은폐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주장처럼 풀려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은 정당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뭐 판단해본 결과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소견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해 보았을 때 석방될 이유도 없고 구속이 뭐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좀 고의적인 시간 끌기 그리고 수사 회방의 절차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결과가 8시 좀 넘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이 시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을 위해서 기록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속적 부심 신문 과정도 6시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을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상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온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어서 영장이 나왔을 것이고 8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평소에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복용을 하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늘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검팀에서 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본 거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상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 법원은 그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인 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뭐 지금 내란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의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당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교수랑은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뭐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모스탄 교수를 접견하려고 시도를 했고 심지어 그것이 실패하자 편지까지 써가지고 공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국민들께서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셨고 특검팀은 아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 큰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법원 측에 제출을 해서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댄 거는 왜 그랬을까요? 건강상의 이유가 아무래도 법원이 받아들여 준다면은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혹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서라도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본다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석방 가능성을 결부지어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든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되어서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에 또 계속 출석을 할지 여부가 우리 언론에서는 관심사가 될 것인데 적어도 공론장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또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되면서 소모되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재구속된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열흘 가깝게 지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특검 조사에 나가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됐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나갈까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굴었는데 앞으로 협조적으로 굴겠습니까? 뭐 계속 이제 어떤 특검팀과의 기싸움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일종의 여론전, 계속해서 시도하는 어떤 정치적인 선동 이런 거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갈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이미 이제 출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그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방문 조사도 좀 검토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의 사례를 들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부분, 부적절했던 부분 이런 이야기를 꼽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뭐냐?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저는 굴하지 않고 이어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특검 측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태도를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체포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제 특검팀의 뭐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되고 나서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의도적인 회방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거든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끌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직까지 소환 일정이라든가 이건 이후에 기각 이후에 나오지 않았죠. 특검 측에서.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특검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객관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서울구치소 측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좋아서 강제 구인이지 피의자가 그 본인의 독거실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그 힘을 발휘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건 정무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인데 특검은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추가 조사 없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바로 기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방안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특검 수사가 친윤계 핵심 인사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두 의원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그냥 집행한다는데 내가 핑계 끼면 안 올라가다가 내가 참고인 될 만한 것 없는데 통화 기록 한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네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또 해병대 특검팀이 이철규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두 의원이 각각 어떤 의혹입니까? 네, 뭐 일단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어떤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윤심은 권에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통일교 간부가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통일교 그 교인들을 입당을 시켜서 권성동 당시 후보를 좀 지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의원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통일교 측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결국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어떤 권성동 의원 측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좀 주목되는 것이 통일교 측에서 주최한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어떤 축사를 했다, 뭐 인사 말씀을 했다 이런 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관계가 없었고 어떤 대가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고 이 부분을 밝히고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YTN에서 단독 보도로도 이제 보도를 하셨습니다만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경로했던 당시에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로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철규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뭐 이철규 의원은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 뭐 한 번 통화한 걸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몇 차례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 최상병의 사건을 뭐 외압을 가하고 무마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과 무언가 상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구명 로비의 중간에 어떤 개입했다. 어떤 그 중간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고만 알려졌었는데 YTN 취재로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 특검이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다만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피의자로 아직 입건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특정해서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인인데 그러면은 강제 수사력을 어디까지 동원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앞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순직해병 특검이잖아요. 그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군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일이면은 최상병 이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관련된 수사 절차가 진행될 때 조금은 억울하다거나 그 당사자로서는 혹은 과잉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군인의 억울함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앞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권성동 이철규 의원 그리고 앞서서는 윤상현 의원, 임종덕 의원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좀 이거 내우외환이라고 그럴까요? 좀 잠잠한 날이 없네요. 당연히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런 특검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그 상황은 개인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의 수사가 설령 조금 과잉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관계자들이 스크럼을 짜면서 그 압수수색을 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6월 28일이죠. 민주당 신영대 의원 태양광 관련된 비리,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회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빨리 승인해주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원식 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야가 기준이 통일된 가운데서 논의가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은 그것을 국민들께 항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칼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 무작정 특검이 쳐들어가서 뭐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그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당일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특검팀이 이 최혜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뭐 외압이 가해지고 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여러 이 뭐 단톡방 관계자들의 뭐 압수수색 이런 것도 다 하고 나서 압수수색 물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철규 의원에게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특검도 어느 정도의 근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뭐 통일교 간부와 건진법사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던가 그것이 전당대회 시점이었고 거기에 통일교 의원들이 좀 동원됐다거나 그 외에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 뭐 행사에 가서 직접 참석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볼 수 있을 만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진실들을, 의혹들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더욱더 강하게 저항할수록 뭔가 지금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이 강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이제 압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이게 정당 해산 심판의 결과가 나와서 정당이 해산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정당이 해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에 소속돼 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어쨌든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인정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역시도 존중이 되지만 그와 별개로 그럼 그 소속 구성원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이 사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 해산된다라는 엄청난 결정을 맡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정당에 속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텃밭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미비했던 부분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연이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박홍근 의원이 제출했던 정당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선거에 후보도 못 낼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국고보조금을 박탈하는 법안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 결의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합니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복수정당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합진보당 그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고 당의 주축이 된다면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아닌가. 심각하게 따져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12.3 불법 비상계엄만 봐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봐도 사실 내란이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지른 거죠, 사실은. 근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저버린 초유의 사안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 표결 이뤄질 때 그때 처음에 집단적으로 다 불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을 해제하는 그 표결에도 물론 뭐 몇몇 의원들은 들어가서 표결을 했지만 사실은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 외에도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출당, 제명 이거 하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의힘은 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혁신위만 지금 봐도 좌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런 법안들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처럼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순간 직후부터 그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하는 결의로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탄핵 말씀하셨지만 12월 14일에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면 탄핵 소추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행동을 해온 분들이 있는데 그 정당 전체를 싸잡아서 자꾸 내란 세력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해산해야 된다느니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평면과 사법의 평면을 구별하지 못하는 말씀이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지금 워낙 지금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한길 씨 뭐 입당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좀 혁신안이 좀 통과가 되고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매우 뼈아프죠. 그러니까 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탄핵에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전파해온 전한길 씨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을 그대로 획득한다면 국민들께서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호응을 해주시겠습니까?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과거의 새누리당은요. 2015년에 그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팩스로 입당을 해서 당 중앙에서도 모르게 당원 자격을 갖고 있던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윤리위에 회부해서 탈당 권고를 하고 결국 출당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이 전한길 씨와 같은 부정선거론을 전파하는 인물은 결국에는 민주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당원 자격을 회수함으로써 국민 앞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제 앞에 계신 이제 송영훈 전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엄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시고 비판을 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최근만 봐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전한길 씨가 나타났고요. 윤 전 대통령을 더 지켰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갔냐? 송원석 원내대표가 간 거예요. 지도부 의원들이 갔고 그 외에도 중진 의원들이 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혁신위의 주장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심지어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 하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보면 토론회에 연사로 불려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오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후보자, 윤호중 후보자와 관련돼서 오늘 청문회가 있었고 정성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오늘 청문 보고서가 여당이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시켰고 총 5분의 청문 보고서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두 후보자의 거취인데 대통령실은 내일이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당 내부는 물론이고 당 대표 후보들도 조금 후보들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있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요. 비가 올 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쓴소리 자체가 부담은 있죠. 그렇지만 필요하면 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인 두 사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곧 장관님 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건가요? 당내 분위기를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채택하는데 이제 좀 협조를 해라, 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좀 통일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 끝났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외에 제가 하나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김영진 의원이라던가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이제 여러 당내 여러 의원들께서는 또 어떤 국민의 눈높이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는 충분히 좀 소명이 됐고 해명이 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에는 이번 주말 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보좌진들이 자진 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이 어떻게 날까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는 특권적 기회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6월 4일에 그 국회 청소 노동자를 만났던 것이 한낱 쇼가 아니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호우특보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물이 빠지면서 수해 현장의 참혹한 모습도 드러났는데요.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 도로가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파였습니다. 폭우에 집안이 휩쓸리면서 마을 도로가 무너지고 주택 일부는 공중에 붕 떴습니다. 비닐박스도 없고 지금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묶여버려가지고 자연재해가 오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흙탕물이 덮친 카페는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광주에선 건물과 도로 등 500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8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집기류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빗물이 허리까지 들어찼던 공구상점 거리는 기계와 집기류 등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하 창고도 물에 잠기면서 고가의 공구도 못 쓰게 될 처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팍 쳐들어서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 똑같아요. 100만 원짜리고 보시고 바닥이가 있는데 물에 다 잠겼다니까. 전남 나주에선 밤사이 영산강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침수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 윗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물을 빼서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안 그러면 이 차가 좀 보이도 않고 차도 안 보였어요. 광주와 전남에선 4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에 2명이 실종됐고 농경지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남 지역에도 큰 비가 쏟아지며 논밭도 집도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산청의 한 농민은 동네에 물이 찼을 때 마치 바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화분 형태로 심어놓은 딸기 모종이 온통 흙범벅을 뒤집었어 쓸모없을 지경입니다.
잠겼던 물은 빠졌지만 흙더미가 고스란히 시설에 남은 겁니다. 전날 1시간에 1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하게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들어올 상황이 아닐 정도로 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아예 그냥 바다 같았어요. 날이 밝고도 논밭이며 집이며 할 것 없이 동네는 통째로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복구 작업을 하겠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대피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고서 버스 타라 이라 대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에 채하고 뭐시 대충만 해놨고 뛰어놓은 테이지. 물은 계속 들어온 게네.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119 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대피했던 밀양의 요양원. 물이 빠지며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고 직원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복구 작업은 대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택과 상점이 몰려있는 대구시 노곡동은 골목마다 가전제품이며 집기들로 들어찼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상점 안에선 물을 뿌리며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난리를 겪으니 나도 참 답이 안 나와요.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를 계속 못 보잖아요.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럼 생계는 누가 책임지면. 경남의 경우 창녕군 도천 370mm, 산청군 생비량에 34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등 250여 곳이 종일 통제됐습니다. 또 도로와 하천, 주택과 차량 등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마트, 최상품 수박 한 통이 45,000원입니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수박 상품 소매 가격은 평균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뛴 가격입니다. 7월 수박 평균 가격이 3만 원을 넘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폭염 여파로 배추값도 평균 가격이 5천 원에 육박했고 대신 김치를 담글 얼갈이 배추에 열무에 양배추 값까지 줄줄이 뛰고 있습니다. 18,000원에 한 번 샀었고 한 덩이밖에 안 사 먹었거든요. 4만 원 이럴 때는 안 사봤어요.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시장 보기가 두려워요. 요즘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여기에 이번 폭우로 충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면서 먹거리 물가는 더 뛸 것으로 우려됩니다. 17일까지 초동 집계로만 봐도 축구장 18,000개, 13,000여 헥타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폭우가 여름 채소 주산지인 강원도와 사과 주산지인 경북을 피해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과 폭우가 긴 여름 내내 반복되고 태풍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된 내수 속에 여름 휴가철 한탕을 노린 바가지 요금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 13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맞춰 주요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엽니다. 소비 회복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의 국가유산도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부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가유산 피해 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충남 지역에 집중됐는데 부여 나성의 일부 구간 사면이 유실되고 부여 왕릉원과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서산 개심사 대웅전에서도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또 경북 경주에 있는 국보 석굴암의 경우 진입로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곳곳에서 역대 최대 강수량 기록을 세우면서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이렇게 역대급 강수량이 속출한 데에는 기후 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하루에만 서산에서는 438.9mm, 광주에는 426.4mm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39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홍성과 서청주, 천안, 서산 등에서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우가 속출한 이유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1.4도에서 1.7도 상승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 증가하는데 늘어난 수증기는 강한 비를 내리는 정난운의 에너지, 즉 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기 쉽고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과 전남 나주, 광주 등에서 폭우의 기준인 시간당 50mm의 2배에 이르는 극한호우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지구가 좀 따뜻해지면 강한 강수가 내리기에 유리한 조건인 수증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도 강해집니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 북극 한기를 감싸던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도 원인입니다. 제트기류가 고기압이나 저기압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특정 비구름대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정체해 폭우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속의 역대급 폭우가 일상적 호우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전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45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남과 경남 서부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밤사이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과 남부지방에 밤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또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에 무려 519.7mm, 그리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도 46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많은 곳에 40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에 300mm 이상, 충남 지역에도 많게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고 또 강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으로는 산사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지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지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저녁부터 점차 잦아들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40대 운전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이 겨우 탈출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는 인재에 가깝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이 무너진 옹벽 잔해를 뚫고 탈출한 생존자를 만나 긴박했던 당시 정황을 직접 들었습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량이 줄지어 달리는 도로 왼편에 갑자기 옹벽이 부풀어 오르더니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에도 거대한 구조물이 떨어집니다. 뒷차량을 몰던 김성수 씨는 아직도 사고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엑셀을 살짝 밟는데 이제 그 앞에 흰색 차가 쿵 하고 사라졌고 아예 그냥 이렇게 흙에 묻혀가지고 앞차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도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하는 생각에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고 이게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1초 1m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다고. 지난 16일 저녁 7시쯤 사고가 났던 이 길. 지금은 붕괴 사고 현장이 된 이 길은 김 씨가 매일같이 다니던 출퇴근 길이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고 익숙한 길이다 보니 이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문득 목격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김 씨는 다시 사고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눈 감으면 이렇게 그 차문 이렇게 가린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래요.
사고 이후 오산시의 대응도 김 씨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산시에서 먼저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했지만 담당자 연결이 안 돼 상담원과 통화하는 등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락이 1도 없었고 담당자가 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앞서가다 숨진 40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김 씨. 자신은 천우신조로 살아났다면서 누구나 평범한 일상이 더는 위협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낮 촬영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환강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해 행락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단독 선두를 달리는 한화가 에이스 폰세의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KT와의 후반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화는 수원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KT를 5대 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기에 11승 무패를 기록한 폰세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삼진 8개를 곁들이며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12승을 가장 먼저 신고했습니다. 서울 잠실구장에선 2위 LG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손주영의 역투와 박동원의 홈런포를 앞세우면서 3위 롯데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노히트 노런에 도전했던 프로야구 삼성의 좌완 선발 이승현이 왼쪽 팔꿈치 피로골절 진단을 받아 사실상 남은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이승현이 올스타 휴식기에 왼쪽 팔꿈치 통증을 느껴 정밀 검진을 받았고 피로골절 소견이 나왔다면서 3개월 정도 회복과 재활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16경기에서 4승 7패, 평균 자책점 4.72의 성적을 기록 중인 이승현은 지난 4일 LG와의 홈 경기에 9회 원아웃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히트 노런에 도전하느라 116개의 공을 던진 여파가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한 이현중과 이정현을 앞세워 19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농구 대표팀은 안양에서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카타르의 90대 71로 승리했습니다. 이현중은 3쿼터까지만 뛰고 20점의 심리바운드를 올렸고 이정현은 3점 슛 3개를 던져 모두 성공하며 13점을 올리고 어시스트 10개를 배달해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일본과의 2연전에서 전승을 거둔 농구 대표팀은 카타르까지 제압하며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광주에 역전승을 거두고 7경기 만에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수원FC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홈 경기에서 후반에 터진 윌리안의 동점골과 상대 자책골을 엮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5월 18일 대전과의 경기 이후 6경기에서 2무 4패에 그친 수원FC는 7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김천이 대구의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천은 전반 18분과 21분 대구 세징야와 김주공의 연달아 골을 허용했지만 박상혁과 김강산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 원기종이 천금 같은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